야호, 라다야. 우헤? 우헤? 라다야. 오늘은 수익가루 첫날. 까르륵, 까르르륵. 까르륵, 까르르륵. 귀여운 수익가루로 한다요. 스윗데스. 저녁은 다들 잘 먹었니? 나 설렁탕 먹었어. 설렁탕에 김치국물 넣어 먹는 편. 개맛있어. 든든하게 보쌈 아까 봤지롱. 맛있었지롱. 보쌈, 수육 이런 거 잘 안 먹는 편. 야호 야호 어서와. 닭 한 마리 국수. 와 진짜 닭 한 마리 먹고 나서 칼국수 먹는 게 진짜 최고인데. 맞아. 김치국물 넣어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나 그 김치국물 특유의 새콤한 맛이 추가되면 그 설렁탕이 약간 되게 풍부해져. 되게 풍부해져.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 먹었더니 벌써 배고픈 거 있지. 쉬. 그냥 먹는 편이야? 설렁탕에 프로기아로 심플한 게 좋아. 심플 이즈 더 베스트긴 해. 김치국물 넣어서 먹다가 질리면 이제 집에 보통 이제 포장해서 온단 말이야. 그래서 며칠 정도 먹게 되는데 처음에는 김치국물 넣어서 먹다가 나중에 좀 질리면 그냥 오리지널로 먹어. 닭고기는 많이 먹어도 살 안 쪄. 그러니까 치킨이 최고. 치킨은 살찌지 않나? 치킨은 살찌지 않나? 고기는 몰라도 기름은 먹으면 찌는 으으. 안 찜. 튀김옷의 칼로리는 그 정도 숨 쉬면 깔 수 있다고? 아, 아무튼 안 찐다고. 아무튼 안 찐다고. 단백질 먹고 찌는 살은 근육으로 가니까 괜찮다고? 숨 쉬어서 깔 수 있으면 한 끼에 한 조각씩이면 될 듯? 그 맞아, 그거? 그거 맞아?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하니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해야겠네요. 나 운동 언제 하냐? 오빠 내일부터 또 일 간대. 나 언제 운동해? 나 혼자 운동 못 하는데. 닭 반마리 6시간 먹는다고? 시부야 피트니스 괄호 파업 중. 아니야, 나 대신에 태양이들이 운동하고 있잖아. 너네가 해! 몰라, 너네가 해! 운동 귀찮지. 운동 귀찮아. 운동 개 귀찮아. 니네가 해! 주인장이 문 안 열었는데 문 앞에서 운동 중이래. 식사량이 줄었는지 운동 안 해도 체중 유지가 된다고? 아씨, 나 요즘 너무 쪘는데 어떡하지, 진짜로? 이제 진짜 위험해. 식사량 적으면 체중 유지가 되긴 하는데 확실히 식사량을 줄여도 놀러 나가서 먹는 양이 너무 많아. 근육이 생기려면 운동해야 하긴 함. 망했점. 굴러가는 미쉐린 가루라니.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좀 쪘다곤 해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미쉐린 아니라고. 굴렁굴렁이라니. 운동은 대사량 증가, 지방 근육 교환에는 필수지. 미쉐린보다 귀여우니까 괜찮다고? 살찌고 싶진 않은데. 살찌고 싶진 않은데.
힘 많이 쓸까 아니면 걷기만 꾸준히 해도 된다고? 라고 하기에는 내가 좀 저게 너무 없긴 해, 근육량이. 냠! 요 정도에다 놔야 되나? 응. 하루 1시간만 걸어도 건강 유지에 좋다고? 쌀 20kg 들고 걸어 다니고 아니면 일상생활 정도의 근육만 있어도 된다고? 운동 안 해도 쌀 20kg 든다고? 쌀 20kg 무겁던데 20kg잖아. 그래서 이번에 갖고 온 책은 뭐냐? 패션 비즈니스 아이콘 스트릿 컬처 브랜드라는 책이고 로아가 갖고 있는 책은 아쉽게도 9권이라 그니까 아직 리뉴얼이 안 된 옛날 책이기는 한데 근데 이것도 상당히 내용이 좋아 가지고 한번 들고 와 봤어. 우리가 흔히 패션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트리트 브랜드, 스트리트 컬처 문화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고 그거를 로아랑 같이 조금씩 독파를 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로아가 최대한 재밌고 쉽고 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 주려고 해. 거의 저체 타는 느낌이니까. 남자 20kg 정도면 여자 13kg 든다고? 꽤 차이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뭐야 이렇게 하면 가려지네. 내가 옆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음. 패션계의 대중음악 맞아. 그렇게 볼 수 있지. 살짝 작아질까? 삐요. 삐요. 어때? 나 허벅지 두꺼워. 그래서 짜증나. 그래서 이게 총 8장인가? 까지 있는데 그래서 좀 길게 한 8주 몇 주 정도 이제 조금 두꺼운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유전적으로 허벅지가 두꺼워. 로우킥을 차면 상대를 부러뜨릴 수 있는 날이라니. 맞아, 옷 맵시가 힘들어. 오히려 좋아 이러네. 이번 주는 1장 문화가 만들고 문화가 된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 라는 이름으로 총 5가지의 소제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파트들을 로아가 읽어보고 왔어. 허리는 남는데 관절에서 걸린다. 나는 허리는 남는데 허벅지에서 걸린다. 짜증나. 허벅지에서 낑낑대면서 입어야 돼. 그거 나도. 그냥 됐어. 다 남아? 개부럽다. 너무 빠르게 쪄서 너무 빠르게 쪄서 텄어. 일단 스트리트 컬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한다면 먼저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문화가 패션이랑 브랜드 이거의 틀을 형성하는 안 보이는 규칙 같은 거야.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문화 속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입는 옷, 내가 즐기는 방식, 우리가 모이는 커뮤니티, 좋아하는 브랜드 등이 달라지게 돼.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인상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어. 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가 있고 되게 조금 끼치는 문화가 있는데 이런 식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류 문화 그리고 비주류 문화로 나뉘어. 그렇지 문화니까.
컬처랜드 뭐냐? 사회 지배층 그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위 문화를 형성을 해. "야호 야호 어서 와." 그러면서 이제 주류 문화라는 걸 만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은 이래야 해."라고 하는 문화들을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사회가 대부분 따라가게 되는 게 이제 주류 문화야. 근데 그거에 반해서 주류층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저기 저 구석 변두리에서 자기들끼리 막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는 문화들이 있어. 그게 하위 문화야. 근데 우리가 로아가 지금 설명해 줄 스트리트 컬처는 이 하위 문화에 속해. 근데 하위 문화가 우리랑 되게 근접한 게 힙합, 히피, 오토바이족, 그라피티, 스케이팅보드, 펑크, 비보이 이런 것들이 예로 들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오타쿠가 있어. 우리는 비주류 문화권에서 있는 사람들이야. 오타쿠니까. 오타쿠는 하위 문화야. 찔리네 이거. 비주류가 되고 싶은 비주류. 그래서 이 서브컬처라는 거는 주류 언론이나 이제 이런 주류 문화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숨어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들도 보면 이제 일코라고 하잖아?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지. 밖에서 나 샹, 씨, 오타쿠야! 이러고 안 다니잖아. 그래, 서브컬처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오타쿠입니다. 라고 소개하진 않잖아.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다가 점점점 마음을 열었을 경우에 하는 사람도 있긴 해.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우리들 사이에서도 좀 안 좋게 보잖아. 자기 오타쿠라는 거 막 티내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조금 조용히 숨어서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 컬처라고도 부른대. 왜 그 사회성 부족한 오타쿠들 있잖아. 사회성 부족 오타쿠들이 있잖아. 존재하잖아. 대신에 이런 서브컬처 문화들이 주류 문화랑 다른 점이 뭔다면 본인들만의 철학이 있어. 대중적인 문화라는 거는 네, 부르셨어요? 인터넷에 좀 씻고 오타쿠 행사 나오라고 듣는 부류. 맞아, 그런 애들. 이 대중적인 놈들은 그냥 유행만 대충 따라가고 대충 남들이 한다 싶으면 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서브컬처 문화들은 본인들만의 생각이 있고 본인들의 의지로 속해 있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로아 같은 경우도 덕질할 때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돈을 빚져서까지 굿즈를 탐내지 말자. 약간 이런 식의 나만의 규칙들이 있거든. 맞아. 유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셈이니까. 그래서 이런 주류 문화랑 비주류 문화는 서로 어울리기가 조금 힘들어. 대신에 비주류 문화들, 서브컬처 끼리끼리가 공감대를 굉장히 형성을 잘해. 그래서 오타쿠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2D 오타쿠랑 3D 오타쿠가 생각보다 연이 끈끈하다시피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애들이 힙합 노래를 듣는 것처럼 서브컬처들 끼리끼리가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주류 문화에 반기를 들면서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막 뭉치는 거야. 그게 서브컬처의 재밌는 점이지. 그리고 이 패션이라는 거는 그런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스트리트 컬처가 생기면서 스트리트 패션이 나오고 스트리트 패션이 나오면서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결국 일종의 브랜드는 문화권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그 뒤에 있는 스토리에 집중을 하게 돼. 그래서 스트리트 문화는 스트리트 브랜드들의 뒤쪽에 있는 스토리의 시작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맞아. 문화가 패션을 곧 만드는 거야.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좀 알고 그 제품이랑 브랜드에 접근을 하면 상품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 브랜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질 거야.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게 보통 유명한 거의 한 50가지에 가까운 스트리트 브랜드들의 이런 브랜드 시작점이나 특징들을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거든.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좀 알아보기에도 편해진다. 맞아.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의 역사서 같은 거야. 되게 재밌어, 이 책. 스트리트 브랜드라는 거는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의 반대쪽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서브컬처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중장년층이 아니라 청소년이랑 청년층이 많이 즐기던 문화였어. 그래서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의 옷들 또한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층을 타겟으로 만드는 옷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게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주류 사회로부터 스트리트라는 게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2000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주류 언론들의 주목을 받기를 시작해.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이 슬슬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정치적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그걸로 인해서 청년들의 문화가 주류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스트리트 컬처라는 게 단순한 서브컬처가 아니라 전개 진출 단순한 서브컬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 눈길을 주게 되고 기업들이 눈길을 주면서부터 기업은 아무래도 이윤을 뽑아내야 되잖아. 이윤을 뽑아내야 되니까 구매력이 성장하는 층을 자꾸 쳐다보게 돼. 근데 그게 이제 10대 청소년들이었던 거지. 10대 청소년들이 슬슬 구매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기업들이 얘네들을 보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스트리트 컬처가 점점 브랜드화가 돼가지고 브랜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현재에서는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가 자체의 문화권을 가지게 됐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스트리트 컬처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게임 장르가 생기는 거랑 비슷한 전개 같네. 맞아. 평소에 차별을 받다가 점점 언더지만 메이저한 언더가 됐구나. 사실상 이젠 거의 메이저에 가깝다고 봐야 됐지. 왜냐하면 저 패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실상 스트릿 패션이잖아. 누구나 가장 쉽게 가장 마음 편하게 이미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트릿 패션이 돼버렸으니까. 고스, 히피 이런 것들을 옆에다 뒀을 때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거든. 그만큼 메이저해졌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스트리트 패션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스케이트보드야. 스케이트보드가 미국에서 시작이 돼. 서부 캘리포니아, 태평양 쪽에 보고 있는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서 시작이 되는데 원래 캘리포니아가 해변에서 파도 타기 하는 애들이 몰려있는 곳이거든? 그래서 서핑이 되게 유명해. 서핑. 이게 서핑 자체도 스트리트 컬처기는 한데 1950년대에 들어서 스케이트보드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서핑보드가 크기도 크고 가격도 비싸고 운반하기도 힘들어.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즐기기가 좀 어려웠단 말이야. 게다가 서핑 자체도 파도가 있는 날씨에만 탈 수가 있어.
아, 과하게 긍정적인 동네야, 캘리포니아가? 파도가 없으면 서핑을 못 하니까 이제 서퍼들이 파도 없는 때에 이제 파도를 탈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다가 바닥에서 서핑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 그게 스케이트보드의 시작이었어. 그래서 그냥 나무판에다가 바퀴 대충 땅땅땅땅 때려박고 도로 위에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초기에는 스케이트보딩이 땅에서 하는 서핑, 단순한 취미, 한 요 정도로만 보였거든? 서핑은 되게 멋진 거지만 스케이트보드는 놀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박혀 있는 상태였어. 근데 이게 나무판에다가 대충 바퀴만 땅땅땅땅 두드려서 만들 수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만들기가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이 이 스케이트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아무 때나 다 들고 다니게 돼. 학교 갈 때도 들고 다녀, 애들이랑 놀러 다닐 때도 타고 다녀, 뭐 쇼핑 갈 때도 타고 다녀 이러면서.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갑자기 확 유행을 타. 근데 이게 도로에서 스케이트가 서핑에서 온지는 몰랐지. 이게 도로에서 애들이 막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니까 자동차들이 빵빵대기 시작해.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인도로 옮겨. 인도에서 스케이트를 막 타고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기 시작해. 맞아. 미국 청소년 하면 아직도 스케이트보드가 유명하지. 그래서 막 야유를 해. 맞겠지. 그런 놈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스케이트를 막 타고 다니니까. 근데 심지어 이게 초기 스케이트보드는 바퀴가 휠이 금속이었다? 쇠였어, 쇠. 그래서 이게 도로에 긁히면 끼끼기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게다가 이걸로 점프 한 번 하기라도 하면 막 그 철이랑 바닥이 공중에 있다가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로 깡 부딪히면서 소리가 겁나 시끄럽게 나는 거지. 도로도 박살나, 소리는 시끄러워, 막 사람들은 불편해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스케이트보드를 문제덩어리 취급을 해.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청소년이랑 청년을 다 그냥 한꺼번에 싸그리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우 이 문제덩어리들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이 스케이트보드의 바퀴가 우레탄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열풍이 많이 불게 되는 거야. 인구가 폭발적으로 확산이 막 돼.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는 애들이 더 밖으로 많이 몰려 나오게 된 거야. 최근엔 바이크가 그런 취급인 느낌이네. 맞아, 맞아. 바이크 타고 다니는 놈들 부앙 하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뭐라 하잖아. 그치? 단점만 없으면 욕먹을 일도 적지. 그래가지고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새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사람들이 얘들을 거리에 불한당 패거리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경찰이 나서서 학교에다 가는 학생들이 보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막고 보드 가게에서는 스케이트보드 판매하는 것 자체를 제재를 먹여. 그래서 사회 지배층 주류 문화가 스케이트보딩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주류 언론들도 이런 스케이트보드 타는 라이더들을 골칫거리라고 막 보도를 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끼리 쬐끈한 공터나 이런 데에 모여가면서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걔네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주류 문화랑 차별이 되는 서브컬처가 생성이 된 거지. 그리고 이 서브컬처라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유대감이 굉장히 끈끈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힙합을 듣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데 멋진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자기들 내에서 유행을 막 하니까 굉장히 많은 미술, 음악, 패션 이런 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스케이트보드 이벤트 같은 게 열리잖아? 그러면 노래하는 놈, 그림 그리는 놈, 그라비티 그리는 놈 이런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복합적인 아트를 막 펼치는 그런 공간이 됐었다? 그러니까 서브컬처의 중심지 같은 느낌이 된 거지. 스케이트보드가. 근데 이런 애들이 숨어서 맞아.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느낌. 이런 애들이 숨어서 이렇게 코소코소 하려니까
좀 답답한 거야. 막 답답해. 답답하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주류 문화에 대한 반감, 저항의식 이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서브컬처의 기본주의가 반기성주의가 되는 거야. 대충 이렇게 해서 스트리트 문화가 생겨났다. 그라비티랑 미술이 스케이트보드랑 연관이 돼 있는 이유가 스케이트보드의 그 판때기 부분을 뒤집으면 항상 그림이 있지. 그것 때문이다. 그 스케이트보드가 발을 대는 부분은 쉽게 망가지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뒷면 부분은 사실 상처가 그렇게 쉽게 잘 안 난단 말이야. 바퀴 덕분에. 그래서 그 뒷면을 뒤집어 가지고 그거를 도화지 대신으로 썼어.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랑 미술이 굉장히 근접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지. 내용 되게 재밌지 않니? 나 이거 읽으면서 되게 두근두근했었는데? 나도 서핑에서 스케이트보드가 나왔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 맞아, 맞아. 스케이트보드 자체가 수제가 되니까 수제 손질이 되기도 쉽다. 그게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다음 장은 이 스케이트보드랑 스트리트 컬처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바로 티셔츠거든. 이 티셔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 그래.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라고 하면 보통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티셔츠거든. 보통 스트리트웨어 브랜드가 런칭이 될 때 제일 먼저 출시되는 필수 아이템도 반팔 티셔츠고 스케이트보드로 시작하는 나만의 DIY 패션.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로아가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되게 타고 싶어 해. 로아도 제일 처음 패션을 시작했던 게 스트릿 패션이었거든. 그리고 패션에 관심이 좀 생겼다 하는 애들한테 가장 먼저 추천하는 패션도 스트릿 패션이고. 낭만 있지. 하지만 무섭다. 정답. 다치기 싫다. 다치기 너무 싫다. 얘네들 맞아. 몸 움직이는 거 언제든지 다칠 수 있어. 다치면 아파. 음. 지금도 되게 유명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들이 브랜드의 탄생을 알리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도 사실 반팔 티셔츠였다. 그래서 모든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랑 모든 스트리트 커뮤니티가 공통적으로 최우선순위로 두는 아이템이 바로 티셔츠야. 무지티에다가 단순하게 브랜드 로고만 프린팅한 티셔츠들이 제일 인기가 많고 그게 브랜드의 정체성을 심어주게 돼.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이 성장을 막 하게 된다? 그 예시가 바로 얘네들이야. 너희들도 흔히 아는 되게 유명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만 가지고 와봤어. 여전히 인기가 많은 우리나라 무신사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스투시.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개업을 하고 외국으로 나가면 언제나 스트리트 컬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 슈프림. 이 둘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외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베이프. 딱 봐도 뭔가 사인이랄까 자기 정체성이 강한 느낌이라 좋네. 스투시가 유명해진 이유도 이 손글씨 사인 로고 덕분이거든. 그래서 최근에 런칭하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도 당연하게 티셔츠를 먼저 출시를 하고 현재도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의 정체성은 항상 티셔츠에 있어. 그럼 이게 왜 그런 걸까? 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하면 꼭 티셔츠가 나오는 걸까? 맞아. 브랜드의 정체성이 강하면 입는 사람의 정체성도 강해져. 그것도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연대,
공감대. 위에 그리기 쉬워서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렇게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의 메인이 티셔츠가 된 이유도 사실은 스케이트보드에서 시작을 한다. 스케이트보드가 탈 때 가장 기본 옷이 사실 티셔츠였어. 되게 편한 옷이 필요했거든. 당시 미국에서 입는 옷이라고 하면 보통 카라티였다. 목에 깃이 달려있는 카라티였는데 보드를 타기에는 좀 걸리적거리니까 편하게 라운드 티를 입기 시작했어. 그래서 스케이터들이 티셔츠를 입고 보드를 즐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단색 반팔티만 입다가 프린팅, 다양한 색,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막 추가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애들이 막 늘어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런 애들을 수요로 하는, 그런 애들이 필요로 하는 티셔츠들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디자인들이 탄생을 막 했는데 막상 그런 기업에서 내놓은 티셔츠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힙하지가 않아. 우리의 감성에 만족시켜줄 만하지를 못한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냥 무지 반팔티를 사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막 마카로 칠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막 끄적여가지고 입고 다니기 시작한다? 그걸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 감성 있지.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았던 점이 DIY 프린팅이 굉장히 좋았던 적이 디자인이랑 제작을 본인이 직접 하니까 표현적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청소년들이 비용 문제 쪽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야. 맞아. 저항에 대한 동경. 청소년 시기 표현의 자유가 그걸 중요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표현을 아무런 그런 경제적인 막힘 없이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DIY가 유행을 하기 시작해. 특히 미국은 단색 무지티 시장이 되게 크거든? 그러니까 티셔츠를 구하기도 되게 쉬운 거야. 티셔츠를 구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쉬워. 맞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저렴하고 취미가 항상 비용이 문제잖아. 근데 제작 공정도 단순해. 비용도 적게 들어. 간단한 프린트 기계나 무지티, 물감, 잉크 이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이걸 만약에 수량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 내 친구들한테 막 나눠주고 싶다 해서 공장을 이용한다고 해도 비용이 그렇게 막 크게 들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바로바로 제작이 가능했던 게 티셔츠였던 거지. 그래서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케이터들을 위해서 티셔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 티셔츠에 스케이터들의 문화가 융합이 된 거야. 이제는 흰색 무지티에 QR코드를 직접 그려 넣어서 어쨌든 주류 사회에서 환영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런 억압된 감성들을 티셔츠로 막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입고 있는 애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잖아? 스케이트보드의 그 굉음이 들리면 애들이 죄다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야. 애들이 죄다 이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주류 사회 쪽에서 이 티셔츠라는 거를 반항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해. 그래서 언론에서도 정갈한 카라티랑 라운드 티인 티셔츠를 대비를 시켜가지고 스케이터들이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애들이 입던 라운드 티셔츠가 서브컬처의 대표적인 패션 아이템이 된 거야. 난 이런 티셔츠 탄생 비어도 너무 좋아. 맞아. 각자 도생의 문화에서 유대가 생기는 순간.
아니 티셔츠에다가 본인이 막 왜 그라비티 그릴 때 쓰는 스프레이 같은 걸로 본인 이름 막 저걸로 필기체 같은 느낌으로 쫙 그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좋지 않아? 감성 떨지 않아? 나 이래서 스트릿 브랜드가 좋더라. 이래서 스트릿 감성이 좋더라. 그지? 너 근데 그거 봤어? 어크로스 더 호라이즌? 유니버스.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랑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봤니? 거기 주인공이 그라비티 그리는데 진짜 개쩐다?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있으면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지저분하긴 하더라. 로마였나? 어디 갔을 때 그 지하철에 너 그걸 안 봤다고? 인생 절반 손해보고 있는 거야. 무조건 봐. 스파이더맨 뉴유랑 어스유는 무조건 봐. 인생 절반 손해본다 지금. 그지 그지 뉴유 진짜 잘 만들어졌지. 근데 필름으로 본떠서 스프레이 뿌리는 건 좀 감성 없잖아. 감성 없잖아. 아니 로마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로마 지하철이 역 안에서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 근데 그 지하철 들어오는데 열차 하나가 그래비티로 꽉 차 있더라? 와, 그건 좀 깐진하더라. 그냥 지하철이 하나가 통째로 그냥 여러 그래비티로 막 채워져 있어. 난 거기서 약간 그래비티의 그 약간 두근두근거림을 처음 느꼈었던 것 같아. 카페 벽에 각자가 페니로 글씨나 그림 남기는 느낌.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맞아, 맞아. 자기 집 벽에다가 그런 거 붙여놓고 벽에다가 뭐 붙여놓고 막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 맞아. 감성이 진짜 좋아.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 제품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만의 약간 미적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이제 우리의 정신, 이 저항적 정신을 얼마나 잘 표현했냐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스트리트 웨어의 신미성이라는 게 조금 독특해. 벽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슈가 있음. 내가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갖고 와봤는데 왼쪽 오른쪽 중에서 티셔츠를 봤을 때 하와이안 셔츠랑 마리화나가 그려진 티셔츠가 있으면 스트릿 컬처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 어우, 문화재 벽에다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나 문화재에다가 낙서하는 놈들이 제일 이해 안 돼. 오른쪽? 검열이 된다고? 검열이 핫해라 귀엽다. 뭘 적었길래 검열이 된 거야? 야스쿠니 신사에 낙서한 중국인이 있었다고? 뭐 칭찬하기도 뭐하고 욕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왼쪽은 이제 야자수이 오줌 싸고 낙서를 했다고? 미친놈이네. 문흐르를 그대로 적었을 뿐이라고? 아, 마리화나.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하와이안 셔츠, 대나무, 야자수 잎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하와이안 셔츠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화나, 대마 잎을 그려넣은 라운드 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라운드 티가 이제 저항 의식을 표현해주는
마리화나를 같이 집어넣으면서 물론 이게 좋다는 의미는 아니야. 하지만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로서의 신미성에서는 이런 쪽이 조금 더 분위기가 맞았다. 본인들의 미의 기준에 맞았다. 심플하고 저항의식이 있고. 그럼 밑에 신발도 왼쪽은 기능성을 중시한 등산화야. 오른쪽은 되게 못생기기로 유명해. 그래서 이름도 어글리인 어글리 슈츠야. 어글리 슈즈야. 그러면 얘네 둘 중에는 어느 쪽이 스트릿 브랜드랑 잘 어울릴까? 키우자. 거미 5개. 오른쪽. 왼쪽일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비트나? 정답은 오른쪽. 왼쪽 같은 경우는 기능성을 중시한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생김새가 조금 더 비중이 큰 부류인데 스케이트보더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능성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진 않았어, 신발에서는. 대신에 어글리 슈즈, 본인들처럼 이제 이 신발들 내에서도 굉장히 어글리 슈즈가 이제 차별을 많이 받는 주류 중에 하나거든? 이름부터가 어글리 슈즈잖아. 니 못생겼어라고 말하는 신발이잖아. 신발 이름이 어떻게 못생김이냐고. 못생겼어! 맞아. 그 비주류감이 공감대와 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에서는 저런 기능성이 있는 것보다는 기능성은 좀 떨어져도 본인들이랑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어글리 슈즈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스트릿 컬처 브랜드는 본인들만의 신미성이 뚜렷해. 미적 감각이 굉장히 뚜렷해. 비주류를 주류로 삼는 문화구나. 인상 깊네. 맞아. 그 감성이 좋아. 근데 이게 또 내가 아까 스케이트보드 타던 놈들이 힙합을 막 들으면서 스케이트보드를 탔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패션 쪽으로 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힙합 패션이랑 스트릿 패션은 또 부류가 달라. 음악적인 면에서는 스트릿 컬처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힙합인데 힙합 패션은 스트릿 패션이랑은 감성이 많이 달라. 힙합이 인기를 엄청 많이 누렸던 1980년대에서 90년대쯤에 그때쯤에 스투시랑 슈프림이 이제 브랜드를 열어. 당시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애들도 그렇고 힙합을 하는 애들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하고 색감이 쨍하고 톡톡 튀는 그런 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스투시랑 슈프림이 아까 같은 흰색 티셔츠에다가 본인들 로고만 딱 박아놓은 간결하고 심플한 아이템을 내놨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애들이 거기에 눈길이 확 끌린 거야. 그래서 몰래 입던 힙합 패션을 버리고 새로운 패션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게 지금까지 정착된 스트리트 패션이야. 그래서 스트리트 패션 같은 경우는 간결함, 연대감, 일체감, 상징성 이런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간결하게 흰 티에다가 상징성 있게 로고를 빡 박아 넣은 것들이 제일 인기가 많은 거지. 그리고 그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끼리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야. 뭔가 설명하는 나만 재밌는 건 아니지 이거. 난 되게 재밌거든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흥미진진해 다행이다. 그래서 그런 스트릿 패션의 대표적인 예를 몇 개 가지고 왔어. 로아도 굉장히 좋아하는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립딥. 저 fuck you 하는 고양이 되게 귀엽지 않니? 맞아, 저 고양이 fuck you 하는 고양이야. 저 고양이가 진짜 귀여운 게 저 고양이가 진짜 귀여운 게
티셔츠에 주머니 달려있는 티셔츠 있잖아, 가슴팍에. 그 가슴팍에 주머니 달려있는 그 티셔츠에 주머니 위쪽으로 저 고양이가 얼굴에 저렇게 빼꼼 내밀고 있다? 근데 그 티셔츠 주머니를 쭉 하고 내려버리면 저렇게 뻑큐하는 손이 나오는 거야. 너무 귀엽지 않니? 내가 그 티셔츠 진짜 좋아해. 그 로아가 진짜 사랑하는 티셔츠야. 몰밥 패션. 그리고 저 허프 같은 경우도 아까 마리화나 티셔츠. 마리화나 잎을 제일 먼저 스트릿 패션이 가져온 게 저 허프. 인터넷 유머 글로 본 것 같다고? 오베이 같은 경우도 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자이언트였거든? 씨름 선수였던, 아니 뭐래 그래서 레슬링 선수였던가 뭐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의 얼굴을 냅다 저렇게 크게 그냥 빡 박아넣음으로써 인상을 많이 줬고 FTP 같은 경우는 저렇게 총 모양. 텐디프 같은 경우는 사슬. 디언드레드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이 뭐였지? bomberman이었나? 어쨌든 저런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었었고 지금 왼쪽에 살짝 가려지긴 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저 언니가 되게 유명한 모델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저 언니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우리가 아까 봤던 빨간색 슈프림 박스티란 말이야. 그 슈프림 박스티를 입고 있는 언니의 사진을 슈프림 박스티에다가 박았어. 슈프림 박스티를 입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들어있는 사진을 티셔츠에 박았어. 그걸로 인기를 얻었고 박스티 안에 박스티 그걸로 인기를 얻었었고 안티소셜 클럽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로고를 저렇게 물결 모양으로 파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의 로고를 굉장히 독특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출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보통 스트릿 패션 브랜드에서 의미하는 신미성, 아름다움, 멋짐을 뜻한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미지를 몇 개 좀 긁어와 봤어. 그래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런 식의 신미성, 스트릿 브랜드만이 가질 수 있는 저런 아이덴티티를 읽어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저런 거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냅다 발을 들이면 금방 쫄싹 망하기 쉽다. 쉽게 보여도 쉽지 않은 게 스트리트 브랜드다. 디자인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해서 다 막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는 게 1990년대에 스트리트웨어 창업의 붐이 미국을 막 흔들었거든. 처음에 정형이 되기 전에는 쉬웠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때 이 스트릿웨어 브랜드의 이 아름다움, 멋짐을 오해한 놈들이 그런 브랜드들이 엄청 생겨나 막 여기저기서 다 갑자기 막 나도 스트리트웨어 할 거예요. 나도 스트리트웨어 할 거예요 하면서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디자인들이 그런 것만 박아 넣으면 애들이 다 사는 줄 알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브랜드들이 이제 여성의 누드, 해골 이런 것들을 막 박아 넣기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다 쫄딱 망했다. 라는 그런 일도 있었어. 맞아. 얕은 지식으로 들이박은 결과지. 슬픈 사연이 있었군.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래서 미국에서 당시에 그렇게 붐이 막 일었던 것도 이제 아무래도 스케이트보드가 메인으로 막 갑자기 밀고 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맞아. 새로운 거 하나 뜨면 다 같이 우르르르르르 지금 탕후루 우르르 망하는 것처럼 탕후루집 우르르르 망하고 있는 것처럼 유행을 섣부르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탕후루 진짜 손기술 엄청 튼다고? 맞아. 그러던 것 같던데. 탕후루가 울어. 집 앞에 탕후루 가게 있는데 갑자기 그거 먹고 싶다. 파인애플 탕후루. 응, 먹어봤어. 로아 의외로 탕후루 신제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먹는데 달아. 항상 생각하지만 달아. 맞아. 잘 만든 탕후루가 맛있어. 근데 그것도 안에 과일이 단 과일이면 난 별로 맛이 없더라. 단 거에다 단 거를 코팅해 넣으니까 너무 맛이 없고 나는 신 거에다 단 거 코팅했을 때가 맛있어. 파인애플, 레몬 이런 거 먹었을 때 맛있었어. 파인애플, 레몬, 키위 이런 거. 새콤달콤. 상큼한 갸루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시큼한 갸루라니? 안티컬처라는 거는 본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추구하는 저항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서브컬처가 사실상 안티컬처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항적인 문화가 강한 거를 안티컬처라고 부르는데, 야호, 야호, 어서와. 저항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히피, 펑크, 이런 것들이 있잖아. 로아는 둘 다 좋아해. 로아는 저항성 패션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야. 그래서 되게 넓은 의미로는 자유, 독립, 저항 정신, 반문화 이런 것들에 포괄하고 있어. 맞아. 저항 패션이 좀 독특한 게 좋아. 그래서 로아가 그냥 갸루가 아니라 펑크 갸루잖아. 펑크룩을 많이 입고 다녀. 그래서 스트리트 컬처를 구성하는 분야들도 처음에는 안티컬처였어. 스케이트보드도 아까 말했듯이 소음공해,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안티컬처의 표본이었거든. 근데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애들이 술, 마리화나, 펑크, 락, 그라피티 이런 것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더 안티컬처화가 돼. 더 서브컬처화가 되고 더 문제화가 돼. 펑크 갸루라니 터져요! 니 뭐야? 터져요는 뭐야? 그래서 이제 주류 문화들이 안티컬처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안티컬처들 중에서 일반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막 얻게 되는 서브컬처들이 생겨. 근데 그것도 소수야. 근데 그 스케이트보드 중심의 스트리트 컬처가 그런 소수 부류에 들어가게 돼. 패션계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 바로 루이비통이랑 슈프림이 콜라보를 했었던 적이 있다. 루이비통이 맨해튼에 있었거든. 첫 1호점이. 맨해튼 소호의 되게 작은 골목 가게였어. 그런 곳이 그 자존심 강한 럭셔리 브랜드인 루이비통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패션계가 발칵 뒤집어졌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게 방아쇠가 되면서 1970년대 이후에 개인주의, 다양성 존중 문화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 그러니까 님이 뭘 하든 존중함. 근데 나도 내가 뭘 하든 존중해 주길 바람. 이게 이제 기본 기저로 깔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스트리트 문화, 내가 뭘 하든 상관이 없고 님이 뭘 하든 상관이 없다. 님이 말고 님이 야! 야! 존중입니다. 취향해주세요. 님이 바로 님이.
당신이 뭘 하든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기저가 깔려있던 서브컬처 브랜드들이 약간 샤라웃을 받게 되는 거야. 인정을 받게 돼.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샤라웃을 받으면서 심지어 동시에 소비층이 청년층까지 좀 넓어졌어.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소비의 주체가 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물건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런 안티컬처로 분류되는 문화에 호기심, 동경심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이런 브랜드 제품들을 찾아서 입기 시작하는 거야. 나이는 먹어도 취향은 그대로. 코난인가? 그래서 청소년의 소비 결정권이 커지고 청년들의 지갑이 영향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스트리트웨어 패션이 패션계의 주요 흐름을 잡게 돼. 주요 흐름을 잡았다는 거는 그만큼 고객층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고객층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스트리트웨어랑 전혀 관련이 없던 브랜드들까지 스트리트 컬처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시작해. 그래서 스트리트 컬처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런 식으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가 성장을 하게 돼. 유대가 생겨서 취향도 그대로인 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걸지도. 그거 진짜 좋은 해석이다. 그치. 자라면서 타협하거나 하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하긴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끼리 막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으면 재밌을 수밖에 없겠다. 옛날에는 어른이 되면 달라진다 같은 게 많았는데 요즘은 키덜트 문화가 많으니까. 맞아. 늙으면 새로운 걸 소화하기 어려워지니까 다른 걸 도전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나도 2D 탈덕하고 나서 다시 2D 입덕하기가 좀 힘들어. 뭔가 하고는 싶은데 마음속으로는 하고는 싶은데 이미 득철도 버겁고 새로운 거 먹기가 좀 소화가 잘 안 돼. 20대 초지만. 맞아. 체력 정신도 다 소모되니까.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와. 새롭게 배우는 것도 일이야. 20대 초반이면 젊지. 맞아. 근데도 힘들어. 근데도 힘든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게임하기도 힘들어. 암튼 젊어. 아니 나도 젊어. 젊다고. 아무튼 젊다고. 아까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가 굉장히 성장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 업계 쪽에서 이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을 눈독 들이기 시작해. 눈독 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애들이 그 의견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 버리는 거야. 나 이거 좋아 하는 애들은 얘네들을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봐. 얘네가 우리 패션계를 완전히 꿰뚫어 버릴 거다. 관통을 하고 진짜 새로운 바람이 될 거다. 완전 다크호스다. 그래서 이 패션 시장에 좀 활력을 생기게 해줄 거고 트렌드 방향을 얘네가 끌고 갈 거다. 얘네 가치를 되게 높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얘네를 좀 고깝게 보는 애들은 결국 이것도 유행이다. 잠깐 반짝하고 말 거다. 패션 교육도 안 받았고 예술적 가치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이 만든 옷이 뭐가 그렇게 오래 가겠냐. 완성도가 떨어지는 옷들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지. 근데 정작 그 당시에 그렇게 커졌던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이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특히 개인, 자유, 독립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들이 더더욱 힘을 가지게 된 거야. 그리고 소비 영역도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중고딩들도 명품을 사겠다고 난리야. 맞아. 배우지 않은 대신에 직접 겪어서 아는 경험과 감성도 있지. 이젠 중고딩들도 명품을 사겠다고 난리를 치는 정도로 소비층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소비층이 넓어지다 보니까 젊은 애들의 취향이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고 그 젊은이들이라는 게 스트릿 패션의 주요 소비자들이다 보니까 젊은 층의 구매력이 패션 시장의 성패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옷이 유행하는 거를 어린애들이 제일 먼저 알고 그거를 인터넷으로 쫙 공유를 해.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넘어가지고 성장을 하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단순한 반짝 유행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주류 문화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일이 여태까지 있었다. 그래서 이 스트리트 브랜드가 미국에서만 끝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돼서 현재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라는 게 이번 주 내용이었어. 알차다. 재밌다. 사실 이거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를 잘 해줄 수 있을까도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이게 아무래도 전공 지식이고, 전문 지식이다 보니까 재미가 많이 없지 않을까, 지루하진 않을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맞아. 책을 좀 열심히 저거 날라다니는 거 나온다. 책도 좀 잘 골라야 되고. 든 작정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면 공부도 재밌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사실 만든 콘텐츠기는 해. 로아도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만든 콘텐츠다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약간 이런 하찮고 좀 인생 살면서 아무 쓰잘데기 없지만 어디 가서 말하면 되게 "오 그런 것도 알아?" 라는 거를 알아가는 그런 좀 한 일 주일에 한 번씩 손녀가 들려주는 재밌는 패션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게임 공략집은 게임하면서 읽으니까 재밌는 거 아니야? 스케이트보드 유래와 스트리트 패션의 유래에 대해서 알았다. 알찼다. 그런 일 주일에 한 번씩 이런 하찮고 쓰잘데기 없는 패션 얘기를 좀 들으면서 이제 라디오 겸 틀어 놓을 만한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나 대학원 안 가. 나 대학원 안 가. 나 대학원 안 가. 나 대학원은 안 가. 대학원은 안 가. 공부 싫어. 공부 싫어. 난 그냥 이거 읽는 게 재밌는 것뿐이야. 공부 싫어." 그러면 박사과정 안 하면 읽는 거랑 공부는 다르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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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나 지금 다시 대학 가는 것도 싫어 죽겠어. 내일 대학 가는 나 내일? 내년에 대학 가는 것도 싫어 죽겠어 나. 반쯤은 이걸 읽는 게 대학원생 아닐까? 박사랑 한 글자 차이니까 오케이라고? 싫어. 즉시 석사해. 안 할 거야. 석박사 안 할 거야. 맞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나 1 교시는 절대 신청 안 할 거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척척 석삭님이라니 싫어요.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자. 유튜브도 많이 봐줘. 안녕. 바이바이. 맞다네.